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준상 교수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한의학 개론 1, 한의학 개론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황이 좋았다면은 저희가 강의실에 찾아가서 이런 한의학에 대한 상식, 한의학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한의학 개론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이런 한의학 개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안대처법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뜻깊고 또 고무적인 이런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타 학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서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협진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의학 개론에 대해서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볍게 용어라도 좀 이렇게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3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2013년 자료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미국의 상황에서 보면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 해서 NCChe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NIH에서 펀드를 해줘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complementary, 그러니까 보완도 되고 alternative, 대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의학들에서 케미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정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서 에비던스가 많으면은 뭐 의학으로 포함을 시켜서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레커멘데이션을 한다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얼터너티브 메디슨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든 겁니다. 기존의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 의학이 있는데 거기를 대체한다, 얼터너티브 한다, 좀 그러니까 왠지 말이 안 맞는 거로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20년 지금 보시면은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라 해서 최근에는 Integrative Medicine이라고 해서 통합의료를 많이 얘기합니다. 통합의료에는 기존의 전통의학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보완대치요법들 갖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완대치요법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완을 해주는 컴플리멘터리 메디슨 또는 통합하는 그러한 의료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NCC, IH라고 되어 있고 역시 NIH에서 펀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에 대해서 펀딩도 해주고 또 그리고 레커멘데이션도 해주고 또 트레이닝 코스도 있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6개라든지 여러 개의 어떤 분류다가 봤습니다. 뭐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트래디셔널 메디슨 이렇게 분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2개로 나뉘어서 연구를 합니다. 내추럴 프로덕스 해가지고 의사 입장에서 양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브라든지 이런 다른 먹는 약들을 먹게 되면은 인터액션이 궁금하겠죠. 또는 이제 탁시스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세이프티에 대한 연구. 또 그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다면 바이올로지컬 이펙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식물에서 기원하는 허브에서 기원하는 그런 별도의 패스웨이가 있다면 그 패스웨이를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연구해서 다른 뭐 천연물 신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또 통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또 건강 증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Mind and Body Practice 해가지고 그래서 페인이라든지 스트레스, 앵자이티 그리고 다른 심텀들 그리고 healthy behavior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2부류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알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자 의사들보다는 여자 의사들이 그런 complementary health recommendation을 더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레커멘데이션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또 그런 것들을 뭐 알려주면 좋겠죠. 이 연구에서는 그 세라피로 포함된 것들을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은 마사지 세라피라든지 허브라든지 non 비타민 서플먼트라든지 카로프랙틱, 오스티오퍼시, 매니플레이션, 요가, 에큐펑처, 마인드 바디 세라피 거기에는 이제 마인드 바디에는 이제 guided imaginary meditation, progressive relaxation 그렇지만 이제 prayer 단순한 기도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naturopathic treatment, biofeedback, hypnosis, and homeopathic treatment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다양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완대처 보도 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여자 의사들이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중에서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레커멘데이션 그레이드가 높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 진료하는 그런 질환들 중에서 환자분한테 소개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년에는 리서치가 이렇게 뭐 에큐펑처라든지 아니면 메이크 위스라든지 또는 그 메디테이션 뭐 이런 것들 일렉트로 에큐펑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요거는 이제 그 좀 그쪽 관련들 이런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펌메드 중에서 이제 그랜트를 받고 있는 NIH의 그 약과 NCCIH의 펀딩을 받고 있는 그런 논문들 중에서 에큐펑처를 검색했을 때 나온 것들입니다. 브레인 서머리가 2013년에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에큐펑처라든지 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코크레인 라이브러리를 이제 봐서 2020년 6월 보니까 에큐펑처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한 130개의 이제 코크레인 리뷰가 나왔고 그 옆에 보시면 코크레인 프로토콜이 31개, 트라이얼이 14,217개 나오고요. 클리니컬 앤서가 이제 7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많은 수의 것들이 이렇게 에큐펑처라든지 뭐 한의학에 관계된 것들이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 동양의학회, 일본에도 한의사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예전에도 일본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한약을 사용하고 침을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내려져 오다가 그러다 일본도 이제 당시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한의학을 없앱니다. 없애고 서양 의학 그때는 이제 네덜란드 이런 의학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서양의학 위주로 발전을 했고요. 그렇지만 1945년 정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이제 해방이 되는 그때인데 그 무렵부터 동양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양 의사들 중심, 서양 의사들 중에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 동양의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또 에비던스가 많은 논문들도 이제 쓰고 정리하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Structured Abstract and Included Reference List 해가지고 RCT 논문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실어놓은 건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서양의학 그러니까 어떤 웨스턴 메디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캄포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캄포 한방을 이제 캄포라고 하는데 캄포 메디슨 한약을 같이 썼을 때 좀 더 효과가 증가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양약을 쓰고 있는데 절대 이것이 호전이 안 되고 있다가 한약을 썼을 때 더 도움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독 치료로 그 한약만 썼을 때 어떤 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캄포 메디슨이라고 하고요. 캄포라고 합니다. 한방을 이제 그 자기네 발음식으로 해서요. 1883년 이때부터 이제 서양의학 위주로 흘러가게 됐고 그러다가 2001년에 되면서 의학교육 내에서 모델 코어 커리큘럼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기는데 여기에 그 objectives 목표에 진료에 필요한 약물 치료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약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도 한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일단 뭐 많은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8학점 이상 이렇게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80개 대학의 의과대학에 설문을 했더니 한방은 일반 진료할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임상 훈련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에서도 또 표준화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2016년 아까 그 코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수정판인데요. 여기에 그 F2-8 보면 Basic Principles of Medication에서 그 Objectives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13번에 보면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camp medicine,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 and the indication and the pharmacological effects of major campus formul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에서 한약에 대한 캄포 메디슨에 대한 특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든지 또는 그 양리학적 어떤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고요. 일본 동양의학회라고 하는 어떤 그 사단법인 그냥 단체죠. 단체에서 일본 의사들이 이제 가입되어 가지고 뭐 논문 발표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 학회에서 인정하는 한방 전문의를 배출하고 그래서 일본 동양의학회에 가입된 의사들이 이제 한약이나 엑기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엑기스를 거의 80% 정도를 처방을 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항암제도 주면서 암은 항암제로 사용하지만 암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논리로다가 그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투여를 하게 되겠죠.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이제 침구, 뭐 침이나 뜸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별도로 친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친구사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환자를 보기도 하고 혹은 의사들이 컨설트를 해주면 보기도 합니다. WHO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하고 리전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해 있는 그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를 보게 되면 트래디셔널 메디슨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TM, 트래디셔널 메디슨에 대한 그런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트래디셔널 메디슨 시스템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런 요원들, 뭐랄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그 만약에 한약을 썼는데 어떤 약이 부작용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복합 투여를 했는데 양약 한약을 썼는데 부작용이 있다든지 할 때 리포팅 시스템을 만들다든지 또는 이제 effective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2013년에 조사했을 때는 WHO의 Collaborating Center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메디슨에 대해서 했는데 중국에는 9곳이 있었고 일본에 2곳 그리고 한국에는 키움이라고 해서 이제 한의학 연구원 대전에 있고요. 경희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천연물연구소가 이제 3곳이 있었습니다.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서 2019년 판을 보면요. 대체로 그 현재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멤버인 회원국들의 88%가 트래디셔널 메디슨이나 아니면 컴플리멘터리 메디슨을 그 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뭐 법적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170개 회원국에 속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런 트래디셔널 메디슨이나 아니면 컴플리멘터리 메디슨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원료는 이제 사실 뭐 중국에서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티베트 의학이라든지 몽골 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뭐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슨이라든지 뭐 코리안 메디슨이라고 트래디셔널 제퍼니즈 메디슨 또는 캄프 메디슨이라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의 원료는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로 가서 이제
거기에 토착화되면서 각각의 어떤 지역적 또는 인종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들이 결합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의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TCM 위주로 많이 흘러간다. 자기네들이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터미널로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 TCM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여러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대를 하면서 트래디셔널 메디슨으로 가자, TM으로 가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학대학이나 중의학대학이나 혹은 중의학원을 졸업하면 일단 임상실습을 1년을 서의 쪽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를 받는 제도고요. 원칙적으로 면허증에는 의사로 표현되고 괄호 열고 중의 또는 서의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간단한 그 양약 처방에 대해서는 중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통의학을 보시면 모든 나라에 있는 토착적인 전통의학이고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티베트, 또 몽골의학, 또 타이의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인도에서 머리에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 표피, 두피가 많이 건조해진다. 그래서 참기름 같은 걸 갖고서 뿌려줘 가지고 그 건조한 성질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저런 그 요법을 많이 쓰고요.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아마도 혈관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경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의 흐름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전통 태국 의학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도 경락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문할 때 한자, 한나라 한자를 썼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오리엔탈 메디슨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었고요. 근데 오리엔탈이라는 게 서양에서 조금 그 동양에 있는 나라들을 좀 천시한다랄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낮춰서 부르는 그런 좀 배척하는 말로 언급이 돼서 오리엔탈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슨도 쓰다가 그다음 한의학에서 그냥 코리안 메디슨이라고 바꿨습니다. 중국에서 유래된 의학이 당연히 그 뿌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독자적인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의학이라든지 사암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한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보다는 그 어떤 병증이 있느냐, 그 병증에 맞춰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변증론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 체질, 형상 이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서 그 질환이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의학이 있었지만 다 말살이 돼서 없어지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 동양의과대학이라 해서 있다가 거기 이제 한의학과로 있다가 이제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한의과대학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는 전국에 각 도에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11개 한의과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1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협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통합 의료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그런 제한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의학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예방의학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질병을 볼 때 개체도 보고 병인도 보고 호스트죠. 그리고 환경도 봅니다. 특별히 서양의학에서는 병인을 밝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개체가 호스트고요. 병인은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박테리아라든지.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병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이나 전통의학에서는 개체적 특성,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태음인이야. 그래서 똑같은 감기 기운이 오더라도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촉이 되다, 감수가 침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근육통, 몸살 쪽으로 오는 거고, 이 사람은 콧물이나 이쪽으로 살짝 오는 거고, 이 사람은 뭐 관절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뭐 편도가 붓는다든지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개체적인 특성을 밝히려고 하는 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보는 게 좀 서양의학이라고 하면 그 병 환자를 보는 게 좀 전통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은 여기서 이제 7가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자연을 중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저기 뭐 산에 있는 것이 한의학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천지의 순환, 그러니까 사계절 또는 하루 중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또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순리라는 게 시간적인 그런 뭐 계절적인 그런 흐름을 잘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서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밤 12시, 1시가 됐는데 잠을 자지 않고 일한다. 이거는 자연에 순응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어떤 시간, 계절 이런 흐름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경험의학, 뭐 서양의학도 많은 경험에 의해서 어떤 가설이 세워지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그 이론이 확립이 되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침 놓는 자리가 이제 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락의 그런 노선, 경혈에 그런 연결되는 걸 경락이라고 하는데 경락이 하나 설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단순하게 이론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또 그리고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음양도 하나의 사물을 음으로 또는 양으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양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원활하게 건강이 유지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양을 뭐 남녀로 봤을 때는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좋다는 거죠. 오행이라고 봤을 때 5개의 원소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다음 정신과 기능을 중시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조금 그 정신과 이외에는 대부분 그 육체라든지 신체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죠. 맞추는데 한의학에서는 그것보다는 모든 과에서 다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고요. 종합적인 관찰. 물론 이제 우리가 서양의학에서도 환자를 진찰할 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리뷰 오브 시스템을 한다든지 피지컬 examination을 해가지고 그래서 꼭 그 국부만 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그 환자가 예를 들면 환자한테 뭐 대변, 소변 괜찮으세요? 뭐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잠을 잘 자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편향되어 있냐? 이것들을 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의학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병이 나지 않기 전에 치료를 하려고 한다. 예방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감기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약도 쓰지 않고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건강, 비건강이라고 하죠. 그 서브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디텍트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럼 굉장한 의학이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하지 않고 예방의학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예전에 황제내경이나 이런 오래된 책에서 보면 치미병이라 해서요.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상태를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됐을 때 이미 병이 됐다는 거 이병이라죠. 이병. 병이 됐을 때 치료하는 것은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를 제조하고 뭐 갈증이 났는데 그때 가서 우물을 파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양의학에서 예를 들면 GOT-GPT가 40이라고 정상 범위를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35, 38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병이 지금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건강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건강과 질병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체질과 개인 상태를 중시해서 어떻게 보면 퍼스널라이즈드한 그런 의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을 비교할 때 이것이 그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서양 의학이 좀 과학계 베이스를 두고 있다면 한의학은 철학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고, 서양 의학이 논리적 객관적이라면 한의학은 좀 직감적, 그다음에 주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환자들 여러분이 어떤 피지컬 examination을 하는데 복부에 에피게스트릭 부분에 텐더니스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텐더니스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텐더니스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아주 가벼운 경우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이라 부르냐? 주관적으로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진료 행위로서 하고 있어요. 한의사들이 맥을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한 10사람이 측정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특정한 맥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건 이미 객관화된 진단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서양의학에서는 분석적이고 국부적이다, localized 하는 건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본다. 서양의학 치료는 좀 공격적이죠. 수술을 한다든지 떼어낸다든지 이런 게 많고, 한의학적인 건 좀 방어적인 면이 많고, 서양의학은 실험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한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인 면에서 연역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기술 의존적이고 한의학은 인문주의적이고, 또 서양의학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의학은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서양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세균을 뭐랄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면 그람 파지티브냐 그람 네가티브냐 이걸 명확히 밝혀야지만 어떤 항균제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한의학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몸이 차가운 사람 한증인가 열증인가 봐가지고 약을 딱 쓰면은 그러면 맞으면은 호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서양의학은 질병이 났을 때 사실성이 있고 한의학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있고요. 서양의학은 질병 중심이고 한의학은 건강 중심이다. 서양의학은 병의 원인이 외부에서 왔다는 면이 많고 한의학은 내부에서 자기가 건강관리 잘 하지 못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면이 많습니다. 서양은 기질적인 변화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한의학은 기능적 변화에 많이 맞추게 되고요. 서양의학은 외과적 부분에 많이 집중하는데 한의학은 내과적 부분에 많이 집중한다. 서양의학은 병명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의학은 증후, 손발이 차가워요,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변 색깔이 맑아요, 눈이 좀 흰색, 공막이 좀 깨끗하다, 침이 갈증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한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증.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조합이 돼야지 한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특정한 병명을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서양의학에서는 사회학적이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치료하는데 한의학은 좀 개인의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춰서 치료하는 게 많다는 거죠. 서양의학에서는 타극적인 누가 만져도 다 똑같게 느껴지는 타극적 증상을 중시하는데 한의학은 자극적 증상을 많이 합니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와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실제로 ROM 같은 건 정상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게 되죠. 서양의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한의학은 천연약재를 사용하게 되고, 서양의학은 변병론치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을 어떤 병인지를 변별해서 구별해서 치료를 논하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개별 병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개별 증상들, 머리가 아파요, 콧물이 나요, 뭐 관절이 아파요, 그런 것들 증상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래서 이게 무슨 증인지, 그래서 한증인지 열증인지 허증인지 실증인지 그걸 구별해서 치료를 논하는 게 한의학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세균이나 치료의학을 중시하고,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나 예방의학을 중시한다. 서양의학은 나눠서 끝에 가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원자까지 갈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중성자나 뭐 전자나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전일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최근에 뭐 DNA 수준까지도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컨비넌트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한의학은 그렇지 않고 전일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유기체라는 것은 간신비패신 같은 오장이 서로 다 손에 손을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의 역할이 굉장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서양에서는 한 놈이 잘못되면은 그냥 뭐 필요하면 잘라내고 다른 걸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뭐 이런 개념이죠. 좀 기계론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이 부족합니다. 아까 11개 한의과 대학하고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이외에는, 물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TV 같은 데서도 배울 수도 있고 평생교육원에서도 일부 배울 수 있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뭐 차근차근히 한의학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의학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질병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한의사들도 그 K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그런 명칭은 매우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약의 효능이나 작용 기전, 작용 기전은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생화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양리학적인 방법으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한약에는 성분이 많습니다. 메인 컴포넌트도 있지만은 다양한 지표물질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꼭 약효물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리학적인 설명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부 다 포괄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 뜸, 부항 이런 작용 기전을 또 현대의 어떤 생리학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많이 침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증상의 변화나 예후를 우리가 예측할 때 양방처럼 어떤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봐서 탁탁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정신 상태, 어떤 기후, 음식, 또 기거, 어디에 머문다든지, 뭐 자기가 사는 곳의 어떤 형태라든지, 또 치료, 이런 것에 한의학적인 해석을 해서 한의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의학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의학 이론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임상 공부나 아니면 이제 기초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배웠을 때 많은 시스템으로 배웠을 겁니다. 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뉴로제니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음양, 오행, 또 천인상응, 형신관계, 정체항동, 기화론, 장상, 정사, 병기론, 변증, 변증론치, 기약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뭐 제가 별도로 설명한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마 여기서 한 10개 정도는 뭐 한의사들한테 붙잡고 물어보면은 다들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을 음양으로 본다? 이건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질병을 보기 위해서 음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행학설, 5가지로 보는 거예요. 음양은 2가지로 보는데 오행은 5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인상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계절, 여기에 순응해서 살아간다. 또 형신관계, 형체와 정신의 관계입니다. 한의학은 정신을 많이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정체항동은 우리 몸에 오장이 간신비 배신이 있으면 걔네들이 항상 유기적인 연결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순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혈압이나 체온이나 이런 게 뭐 혈압이 120에 80, 체온이 36도 5부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음양도 제가 만약에 지금 몸 상태가 양적이다, 그 다음 밤이 되면 음적이 되다, 이렇게 막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화론하고 기학설은 대부분의 한의학 이론들이 기를 가지고 많이 설명한다는 것이고요. 장상론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장하고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장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의원에서 아니면 한의사가 환자를 보고 당신은 간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의학에서의 간은 간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간 시스템이 뭐냐? 간, 쓸개, 손톱, 발톱, 근육, 눈, 뭐 일부 털들 그런 것들이 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근육통이 많이 심하게 오는 사람들도 간이 안 좋은 거고요. 눈에 공막이 뭐 노랗게 됐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황달일 수 있는데 아니면 눈에 자꾸 이 공막에 뻘겋게 자꾸 생긴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간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차이입니다. 한의학에서의 간과 서양의학에서 간은 다르다. 한의학에서 간은 간 패밀리들 중에 한두 개라도 병이 있으면 간이 안 좋다고 한다. 서양의학에서는 간장, 리버가 문제가 됐을 때는 간이 안 좋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아마 커다란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에서 정기사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우리의 어떤 뭐 방어 시스템이니까 그런 것들이 정기라고 할 수 있고요. 사기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어떤 병적인 환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기라고 합니다. 암세포도 사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투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 몸은 정기가 우세해야지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병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기가 우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와 사기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기론. 병기론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의학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개별 증상들이 있는데, 개별 증상들, 이제 여러분이 아마 한자를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요런 한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symptom이라고 할 때, 증상할 때 요 증자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요런 증, 여러분은 아마 증후 할 때 요 증자를 쓰고요. 개별 증상을 얘기할 땐 요 증자를 씁니다. 차이점이 뭐냐? 이 증자는 질병의 어떤 각각 증상입니다. 콧물이 난다, 뭐 관절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건 증입니다. 이 증은 뭐냐? 이 증은 증후할 때 쓰는 것처럼 이런 개별 증상들이 모인 상태를 이 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얼굴이 창백색이다, 콧물이 난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소변 색깔이 맑다, 대변이 약간 설사 경향이다, 갈증이 나지 않는다, 물 마시는 걸 싫어한다, 이러면 몸이 다 차갑다라고 보죠. 그래서 한증이라고 봅니다. 이 증자를 쓰고 이 증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걸 씁니다. 이런 증을 찾아내는 게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증이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양 그림을 제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왼쪽 그림은 태극마크죠. 태극인데 물론 우리 태극기에 나온 태극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 흰색이 밝으니까 이거를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양은 요 왼쪽에 있는 게 언덕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햇빛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받는 곳이 우리 양지라고 하죠. 양달, 양지. 그러니까 햇빛하고 관계가 있는 게 양이고요. 이거는 햇빛을 못 받고 있는 음지, 음달 이런 게 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또 확장을 한다면 이제 양은 뭐 햇빛과 관계되어 있는 거, 불과 관계 있는 거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은 음달, 또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만약 밝은 곳 여기가 양이다, 그리고 여기가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양 속에서도 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에도 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녀로 봤을 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라고 보통 하는데, 남자 중에서도 좀 여성적인 사람이 있겠죠. 남자 중에서도 좀 남성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 중에서 음이 있고 양 중에서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 좀 더 여성적인 사람이 있고 중에 여자 중에서 좀 액티브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중에 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태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양면성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음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준상이라는 사람을 저를 한 명을 딱 보겠다. 그럼 태극이에요. 근데 남녀라는 성으로 구별해서 본다. 그것을 음양으로 본다 하면은 그때는 양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얼굴 색깔이 좀 약간 거무튀튀하다. 얼굴 색깔을 음양으로 구별해 달라. 그러면 그거는 음이 되는 거죠. 밝은 색을 양이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이 얘가 만약에 양이다. 그럼 얘가 음이다. 그러면 음양이 서로 어때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은 천사, 그 다음에 검은색은 악마로 되어 있어요. 천사, 악마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음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착시 같은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라고 보면은 쭉 내려가면 아마 이쪽이 아래쪽이 될 텐데, 여기가 위쪽이라고 생각하면요. 근데 또 이쪽을 위에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난간이고 여기가 밑에 쪽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건데, 음양이 이렇게 뭔가 약간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아마 물하고 불일 겁니다. 물하고 불. 그래서 불이 올라오는 게 이제 양이라고 보고, 물이 이제 음이라고 볼 수 있고, 낮, 밤을 봤을 때는 낮이 양이고 밤이 음이 되겠죠. 봄, 여름 쪽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더운 것은 양이고 추운 것은 음이고, 가벼운 건 양이고 무거운 건 음이 됩니다. 하늘은 양이 되고 땅은 음이 됩니다. 밝은 것은 양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됩니다. 상승하는 것은 양이고 하강하는 건 음이 되고요. 외향,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양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향하는 것은 음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양이고 정지해 있는 건 음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체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체 적용했을 때 표라고 하는 것은 살갗 있는데, 살갗은 햇볕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양이 됩니다. 리자, 뼈가 있는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음이 됩니다. 팔을 보시면 팔이 겉에 표피, 이런 표가 양이 되고요. 이 중간에 있는 뼈 속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리가 되고 음이 됩니다. 인체를 나눴을 때 만약에 배꼽이라든지 아니면 명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윗부분은 상부는 양이 되고요. 하부는 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약에 만약에 짐승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 등을 햇빛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햇빛을 받는 쪽이 양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안 받는 이 배 쪽, 가슴이나 배 쪽, 이쪽이 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척추뼈가 있죠. 갈비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단합니다. 양이 되고요. 복부 쪽은 아주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음이 됩니다. 그래서 배는 등이란 얘기입니다. 등 쪽은 양이 되고 배 쪽은 배 쪽은 다시요. 등 쪽은 등 배자, 등 쪽은 양이 되고요. 복부, 복부는 음이 됩니다. 육부,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보통 한의학에서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있고, 육부는 쓸개,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짝을 맞추면 이제 오장오부 또는 육장육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육부는 이제 어쨌든 소장하고 대장이 포함되는데, 얘네들의 음식물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움직여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오장은 심장은 계속 움직여요. 심장은. 그렇지만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얘네들 겉으로 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음으로 봅니다. 음으로. 그래서 오장을 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육부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기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혈은 좀 축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항진되는 이런 것들은 양이고, 기능이 억제되는 것은 음이고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아마도 교감신경 쪽은 어떨까요? 양으로 봐야 될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음으로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영위라고 해서, 위는 방어하는 역할이에요. 피부의 겉에 부분에서 땅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위가 하는 역할이고요. 영은 혈관 안쪽, 맥관 안쪽에서 피들이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영양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이라고 봅니다.
음양의 한의학적 이용에서 음양은 뭐 밝다, 어둡다, 뭐 물이다, 불이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의학에서 음양을 어떻게 써먹냐 네 가지에서 사용하는데 인체 구조를 표현할 때도 음양을 사용하고 인체 생리병리를 했을 때도 음양을 사용하고 진단할 때도 사용하고 치료할 때도 사용한다. 인체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등 쪽, 등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사람의 등은 햇빛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양입니다. 그리고 척추가 있어 단단하기 때문에 양이고요. 복부는요? 복부, 흉부는 음이 됩니다. 부드럽기 때문에요. 명치나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양이 됩니다. 아래쪽은 음이 됩니다. 이렇게 인체 구조를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또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데 양이 허하다, 음이 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양이 만약에 시소라고 보면 이렇게 얘가 양이다. 양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면 양이 허해졌어요. 양이 뭔지 모르지만 인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양이라래요. 양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음이 무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양이 허해지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인데 약해지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음호하다. 얘가 음이다. 음인데 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양이 더 많아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몸의 수분이나 진액이 음인데 음이 부족해지면 마치 몸에 열이 오르는 것처럼 허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허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음허하면 몸에 열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양의 기운, 발열성 이런 것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허자가 나온 거 보면 deficiency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진 거예요. 부족해졌을 때 그 반대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진단할 때 여러분은 뭐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 외상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보다 개체, 호스트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호스트의 상태가 어떠냐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병이 겉에 왔어, 속에 왔어, 몸에 열이나 아니면 몸이 차가워, 아니면 몸에 지금 대장에 뭔가 변비처럼 꽉 차 있어, 아니면 복부가 아주 힘이 없고 출렁출렁거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표예요, 열이에요, 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 양의 범주고요. 속에 있어요, 차가워요, 허해요 하는 것은 음의 범주예요. 그래서 양증이에요, 음증이에요, 표증이에요, 리증이에요, 열증이에요, 한증이에요, 실증이에요, 허증이에요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양증이 나온 사람이다. 몸이 뜨겁고 열이 많고 막 그래서 열이 많아요. 그럴 땐 몸을 차갑게 하는 법을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면서 몸에 에너지가 너무 과잉된 거를 억제해주는 쪽을 쓸 수 있어요. 그걸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깎아주는 거. 근데 음증은 뭐냐? 음증은 몸의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워진 경우에요. 이때는 몸에 열을 올리는 법 또는 보하는 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약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기운을 보강할 건지 혈액을 보강할 건지 진액 같은 거를 보강할 건지 보음, 양기, 몸을 따뜻하게 할 건지 그래서 보기약이에요, 보혈약이에요, 보음약이에요, 보양약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행인데요. 오행. 우리가 오행은요. 사람 이름을 장명, 이름을 지을 때도 사용하고 또 사주팔자 볼 때도 사용하고 그래서 공교롭게 한의학에도 오행을 사용해요. 그죠? 어. 오행은요. 우리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은 일, 월, 이 두 개 빼고서 화수목금토
다 들어있어요. 화, 수, 목, 금, 토. 이 오행적인 생각이 이미 우리 일주일에도 다 들어있어요. 일월은 어떻게 돼요? 해 일자는 양이에요. 월은 어때요? 음이에요. 이거 음양하고 오행이 다 들어있네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벌써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이제 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5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보게 되고요. 화는 이제 불이기 때문에 빨간색. 예, 토는 비위, 그래서 황색, 누런색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뭐 광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봤고요. 수는 물인데 물은 원래 투명한 것 같은데 만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봐요. 검은색.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또 얘네들 간에는 중요한 게 오행이라고 했을 때 오원소가 아니에요. 오원소. 오원소. 5가지 원소. 5 element. 예전에는 영어로 번역할 때 5 element라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5 element보다는 5 phase를 많이 씁니다. phase. phase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단계. 목 단계에 있다가 또 어떤 단계에서 화 단계로 갈 수도 있고 화 단계에서 토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이상한 비유를 하나 볼게요. 산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목에서 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막 불이 타다가 나중에 다 꺼졌어요. 그러면 재가 남고 쌓여가지고 그것이 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토를 만들어낸 걸로 봤어요. 토가 계속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 안에 단단하게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쇠처럼 쇠붙이처럼 나올 수도 있겠죠. 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금이 어떤 열을 계속 받고 뭐 화산이나 뭐 용암처럼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가 점점 차가워져서 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무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나무가 먹는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돌아가는 이 형태를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살려준다, 서로 낳아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가 되고요. 화생토. 토생금이 되고요. 그다음 금생수가 되고요. 수생목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자연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간이 좋으면 심이 튼튼해지고 심이 좋으면 비가 좋아지고 비가 좋으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신이 좋아지고 신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어쨌든 간담인 간하고 쓸개는 뭐 가까이 또 있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짝꿍으로 볼 수 있어요. 심 소장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심은 횡격막 위에 있고 소장은 횡격막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비위는 둘 다 소화기 쪽으로 보는데 비는 지금 여러분이 비장 그러면 뭘 떠오르죠? 네, 스플린을 떠오르죠. 스플린. 근데 스플린은 사실은 적혈구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와서 파괴되는 쪽밖에 별로 그렇게 역할이 없어요. 근데 동의보감이나 의학인문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비가 생겨 있는 게 마치 수세미처럼 생겨 있고 길쭉하게 마치 요즘 얘기로 하면 바나나처럼 길쭉하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서는 스플린보다는 판크리아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는 판크리아스, 췌장의 기능이 많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그러냐면 해부학 용어를 전부 일본에서 들여와서
다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아마 이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판크리아스를 전부 다 비장으로 바꿨으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데 그 판크리아스를 췌장으로 번역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의학의 비는 스플린보다는 판크리아스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위는 스토먹, 위는 뭐 스토먹은 이제 소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폐는 또 횡격막 아래에 있는 대장하고 관계가 깊고요. 심장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장하고 관계가 있고, 폐는 그렇게 막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하고 관계가 있고, 또 신방광, 콩팥하고 방광은 수분대사, 또 노폐물 배설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일단은 그 상극까지만 하고서 오늘 시간을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을 하나 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이 도끼로다 금으로다가 쳤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이거를 금극목이라고 한다. 금이 극한다, 목을. 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땅에 박혀가지고 뭐 돌멩이 같은 거, 아니, 그 단단한 흙을 이렇게 파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흙이지만 그런데 나무 뿌리가 뚫고 내려가면 그 흙들도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목극토라고 한다. 또는 나무의 힘으로다가 땅을 치면 땅이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극수, 흙이 물을 갖다가 걷어들인다. 우리가 댐 같은 거 이러면 물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죠. 수가 있으면 화를 끌 수 있다. 수극화, 불을 끌 수 있다. 화가 금을 녹인다. 화극금한다. 이런 거예요. 어쩌면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 속에도 자연계와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간담의 기능을 억제를 하고, 간담의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 걔네들은 비위를 억제하게 되고, 비위가 너무 활성화되면 신방광의 기능을 억제하고, 신방광의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 심소장의 기능을 억제하고, 심소장의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 폐대장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상극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가령 제가 목이 생할 수 있는 오행은 뭐냐? 그럼 화라고 하셔야 되죠. 만약에 비가 생할 수 있는 오행상의 장부는 뭐냐? 그러면 폐라고 하셔야 돼요. 심이 극할 수 있는 오행상의 장부는 뭐냐? 그러면 심이 폐를 극하는 거예요. 수가 극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화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봐두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장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